스스로 판 덫에 걸려든 트럼프 정부. 이제 그들 앞에 남은 선택지는 단 두 개뿐이었습니다. 후퇴하면 체면 실추, 밀어붙이면 동맹 파괴. 워싱턴은 한국을 자신들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약소국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계산은 불과 며칠 만에 최악의 발언으로 되돌아왔죠. 반도체의 100% 관세 부과. 트럼프의 폭탄 선언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만 정작 한국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유한 방대한 정보망과 첨단 분석 시스템조차 간과한 단 하나의 진실. 미국의 심장부를 겨냥한 보이지 않는 경제 핵탄두를 이미 장전해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침묵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오히려 미국이 한국 눈치를 보기 시작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한국 방위비랑 반도체 건드려서 원스톱 쇼핑하자고. 지금 생각해봐도 그 순간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터뜨린 폭탄 선언 직후 벌어진 백악관 상황실 회의는 제20년 분석관 경력을 통틀어 가장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리처드 맥도널드입니다. 국방부와 국무부를 오가며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해온 국제관계 전문가죠. 그날 오후 긴급 소집된 회의에 참석했는데 벌어진 일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회의실은 평소보다 훨씬 더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 앉은 고위 참모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화면 속 트럼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발언이었습니다. 루카스 드레이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단상에서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말끔히 차려입은 양복 정장 차림의 그 모습이 마치 재판관 같았습니다. 다들 들었죠? 대통령께서 방금 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하셨습니다.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한국이 아마 제일 첫 번째 타격국일 겁니다. 회의실이 이상할 만큼 고요해졌어요. 참석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레이븐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도 당장 100억 달러로 인상해야 한다는 언급도 하셨습니다. 현재 11억 달러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한국의 연간 반도체 수출액이 1,300억 달러에 달하는데 방위비는 턱없이 부족했죠. 재무부 관계자가 거들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호 아래 떼돈을 벌면서 기여도는 미미했어요. 드레이븐이 비스듬히 의자에 기대며 입가에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완벽한 머니머신이지. 이 표현은 가볍게 내뱉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인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돈을 뽑아내는 기계 정도로 보는 시각이었거든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자가 동조했어요. 한국은 별말 없이 허용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또 다른 참모가 거들었죠. 주한미군 28,000명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 정도 요구도 못 들어준다면 철수를 고려해야죠. 드레이븐이 마치 준비된 연극의 대사를 으뜸 말했습니다. 방위비와 관세를 한 번에 해결하자고. 원스톱 쇼핑이야. 이 표현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려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묘하게 건드리는 어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쇼핑에는 상호협력이나 존중의 개념은 없었어요. 그에게 한국은 그저 비용을 청구하고 수익을 계산하는 대상이었고 그 계산서의 끝에는 항상 미국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한다는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한국에 대한 강경 압박으로 기울어졌어요. 참모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을 쥐면 바로 무릎 꿇을 겁니다.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저도 처음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맨 뒤쪽에 앉아있던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동아시아 안보 담당 존 윌슨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보좌관님. 드레이븐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뭔가 한국을 너무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모든 시선이 윌슨에게 집중됐고 드레이븐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국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아닌가? 윌슨이 잠시 망설이더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강력한 상대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 부분들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윌슨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선 뭔가 절박한 경고의 무게가 담겨 있었거든요. 마치 재앙을 예견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만이 정적 속에서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오직 에어컨 소리만이 웅웅거렸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과연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나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격 카드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깨닫게 됐죠.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제가 매일 확인하는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투데이에서 폭탄 같은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몇몇 참모들은 그 보고서 사본을 들고 회의실로 뛰쳐들어오기도 했죠. 리처드, 이거 봤어? 동료 분석관 톰 해리슨이 숨을 헐떡이며 제 사무실로 달려왔어요. 손에는 갓 출력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뭔데 그래? 랜드 연구소에서 방금 발표한 보고서야. 주한미군 철수 관련 분석인데. 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내용이 완전히 우리 예상과 달라. 이거 대박이야. 어떻게 다른데?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문제라는 거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분석이 나왔어. 저는 급히 컴퓨터를 켜서 해당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의 전략적 손실 분석. 처음엔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랜드 연구소였어요. 미국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최고 권위의 싱크탱크죠. 이들이 6개월간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부터 예상을 뒤엎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체 방어 체계가 사실상 무너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 전략의 핵심 거점이라는 거였죠. 구체적인 수치가 더 놀라웠습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철수할 경우 일본과 대만 방어를 위해 추가로 배치해야 할 미군 규모가 무려 12만 명에 달한다는 계산이었어요.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48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11억 달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규모였죠. 트럼프가 요구한 100억 달러조차 미국이 직접 부담해야 할 비용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던 겁니다. 보고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을 차단하는 천연 방벽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은 자유롭게 제1도련과 제2도련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일본 정부는 독자적 핵무장을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변화였죠. 대만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대만 유사시 미국의 대응 시간이 기존 48시간에서 96시간으로 2배나 늘어난다는 계산이었어요. 현대전에서 48시간은 승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시간이거든요. 저는 책상에 앉아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점점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보고서 중간에 나온 한 문장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주한미군은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는 핵심 자산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미방산 협력 현황도 놀라웠어요. 연간 협력 규모가 무려 35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무기를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미국 방산업체와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엄청났던 거죠. 특히 놀라운 건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자급률이 이미 70%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K2 흑표 전차, KF-21 보람의 전투기, 천궁 미사일 체계. 이 모든 게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한국군의 실전 경험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파병,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국군은 지난 70년간 실전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왔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는 평화만 누려온 일본이나 대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군사력이라는 분석이었죠. 누리호 발사 성공도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 발사 능력을 확보했다는 건 군사위성 운용 능력도 갖췄다는 의미였어요. 이는 정보 수집과 정밀 타격 능력에서 결정적 우위를 제공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톰이 다시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물었어요. 어때? 충격적이지? 완전히 뒤바뀐 관점이야.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네. 맞아. 이게 진짜 이유였구나 싶어.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던 거죠. 한국이야말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파트너였던 겁니다. 이 깨달음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져줬어요. 그렇다면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방위비 압박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로 순순히 굴복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꺼내들까요? 트럼프의 폭탄 선언이 터지고 난 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완전히 발칵 뒤집혀서 연일 긴급회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의외로 조용했어요. 저는 매일 한국 언론과 정부 발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패닉 상태와는 정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차분하게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이상해, 너무 조용한데? 동료 톰이 제 사무실로 들어와 궁금해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한국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야 하는데 말이야. 맞아. 뭔가 석연치 않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에 100% 관세가 부과된다는데 이렇게 차분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팀과 함께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삼성전자의 해외 생산 현황이었어요. 자료를 뒤져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생산 규모였어요. 이 텍사스 공장은 연간 최대 1,000억 개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삼성 전체 생산량의 약 3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디애나주에 39억 달러를 투자해서 첨단 패키징 시설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특히 HBM 같은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특화된 시설이었습니다.
잠깐, 그러면 관세가 별 타격이 없다는 얘기네. 톰이 깨달은 듯 말했어요. 맞아.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관세 대상이 아니잖아. 바로 그거였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구축해왔던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터져도 실질적 피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발견한 사실이었습니다. 조사를 더 깊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더 의존적이라는 현실이 드러났어요. 애플부터 살펴봤습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부품 중 약 40%가 삼성과 SK 하이닉스 제품이었어요. 특히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드램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더 심각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핵심 반도체가 모두 한국산이었습니다.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셀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제어하는 반도체까지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었던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용 서버도 마찬가지였어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100% 한국산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3 없이는 인공지능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자동차 산업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포드, GM, 크라이슬러. 미국 빅3 자동차 기업들의 신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중 60% 이상이 한국산이었어요. 현대모비스, 만도, LG이노텍 등 한국 기업들이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더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반도체와 전자부품 없이는 미국의 주요 산업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국방 분야였어요. 미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군사용 반도체 중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보안이 중요한 핵심 부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만 일반적인 전자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한국산이 압도적이었어요. 이거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네. 분석팀원 중 한 명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더 필요로 하고 있었던 거야.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만약 미국이 정말로 한국 반도체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피해를 보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한국 반도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애플은 아이폰 생산량의 70%를 줄여야 하고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을 6개월간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야 한국 정부의 침착한 반응이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카드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실제로는 미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장기 전략이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해왔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 공급망 다변화, 핵심 기술력 강화.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한 강력한 플레이어였던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압박이 통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한국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저는 직접 현지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아무리 자료를 뒤져봐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먼저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공식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 담당관이라는 신분으로 한국의 산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거죠. 일주일 후 한국 외교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브리핑 일정을 잡아줬다는 연락이 왔어요. 동료 분석관 톰 해리슨과 제임스 워커도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셋이서 인천공항에 도착해 세종시로 향했어요. 리처드,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할까? 톰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국보다 앞선다는 건 좀 과장 아닌가? 제임스도 회의적이었어요. 반도체 빼고는 별거 없을 거야.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종시 정부청사에 도착했을 때 규모부터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현대적인 설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15층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됐어요. 우리를 맞이한 건 김태현 산업정책관이었습니다. 40대 중반에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함께 참석한 담당자들도 각 분야 전문가들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리처드님, 한국의 산업 현황에 대해 궁금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김정책관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나타났어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치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무려 62%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잠깐, 이 수치가 정확한 건가요? 톰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DRAM은 75%, NAND 플래시는 58%를 장악하고 있어요. 반도체 정책과장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의 절반 이상이 한국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상위권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어요. 3사를 합치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39%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과장된 것 같은데요.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테슬라가 정말 한국 배터리를 그렇게 많이 쓴다고요? 테슬라 배터리의 약 70%가 한국산입니다. 전지산업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BMW, 벤츠, 아우디의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폭스바겐 그룹 전기차의 85%가 한국 배터리를 사용해요. 세 번째 자료는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합친 현대차그룹의 연간 글로벌 판매량이 734만 대였어요.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부품 사업이었어요. 현대모비스, 만도, LG이노텍 등 한국 부품업체들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겠네. 톰이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현대차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 줄 몰랐어. 부품이 더 중요합니다. 자동차 산업과장이 설명했어요. BMW와 벤츠 신차의 전장 부품 중 60% 이상이 한국산이에요. 자율주행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시스템까지 말이죠. 네 번째는 조선업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조선업은 인정합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이 분야는 원래 한국이 강했잖아요. 단순히 강한 게 아닙니다. 조선해양산업과장이 정정했어요. 전 세계 LNG 운반선의 87%가 한국에서 건조돼요. 사실상 독점이죠. 다섯 번째는 석유화학이었습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섯 번째는 철강업이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세계 철강 생산량 상위 10위 안에 모두 들어 있었어요. 일곱 번째는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애플도 정말 한국 부품을 그렇게 많이 쓰나요? 톰이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어요. 확인해보죠. 김정책관이 애플 관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의 공급업체 목록이었어요. 메모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카메라 모듈은 LG이노텍. 정말 대부분이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아이폰 부품 중 가격 기준으로 약 35%가 한국산입니다. 전자산업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아이폰 없이 애플은 존재할 수 없고 한국 부품 없이 아이폰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 순간 제임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네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마지막으로 김정책관이 보여준 자료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나 2위를 차지하는 산업 분야가 무려 52개나 됐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철강, 석유화학, 타이어, 화장품.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였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정책관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왜 한국이 미국의 관세 위협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한국 없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돌아가지 않아요. 전자산업과장이 덧붙였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한국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중단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도 보여줬어요. 애플은 6개월 내에 아이폰 생산을 65% 줄여야 하고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톰과 제임스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일부는 공개되지만 대부분 업계에서만 알려진 정보들이에요. 김정책관이 답했어요. 미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나서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리처드, 이제 윌슨이 왜 그렇게 경고했는지 알 것 같아. 톰이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정말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네.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한국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가 돼.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약소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 세계가 의존하는 핵심 공급자였던 겁니다. 서울에서의 조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미군과의 합동모의 전투훈련에 참관하라는 초청이었어요. 평소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였지만 이번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승진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전차와 장갑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하늘에는 헬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었어요. 한미연합모의 전투훈련이라고 했는데 실제 전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훈련을 총괄하는 이종석 대령이 저를 맞이했어요. 리처드님, 오늘 훈련은 실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놀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한국군의 실력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날 겁니다. 이 대령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가 인상적이었어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졌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산악 지형에서의 기갑전이었어요. 미군 측에서는 최신형 M1A2 에이브람스 전차 15대대가 참여했고 한국군은 K2 흑표 전차 12대로 맞섰습니다. 수적으로는 미군이 유리해 보였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예상과 달랐어요. 훈련 시작 30분 만에 미군 전차들이 하나둘씩 격파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은 산악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K2 전차의 성능이었습니다. 경사 60도의 가파른 산비탈을 마치 평지처럼 오르내리면서 적을 교란시켰어요. 미군의 에이브람스는 무게 때문에 이런 기동이 불가능했습니다. K2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가벼우면서도 화력이 강한 전차입니다. 이 대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무게가 55톤으로 에이브람스보다 10톤이나 가벼우면서도 방어력과 화력은 동등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K2 전차에 탑재된 자동 장전 시스템이었어요. 분당 15발의 포탄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수동 장전을 하는 에이브람스의 3배에 달하는 속도였습니다. 첫 번째 훈련 결과는 한국군의 압승이었어요. 미군 전차 15대대 중 13대가 격파됐고 한국군은 단 2대만 손실했습니다. 저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공중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미군의 F-16 전투기 8대와 한국군의 KF-21 보람의 전투기 6대가 맞붙었어요. 이번에도 수적으로는 미군이 우세했죠.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충격적이었습니다. KF-21은 스텔스 성능을 활용해서 미군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았어요. 반면 F-16은 구형 기체라 스텔스 기능이 없어서 쉽게 노출됐습니다.
KF-21에 탑재된 A사 레이더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200km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F-16의 레이더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이었어요. 사거리가 100km가 넘어서 미군 전투기들이 접근도 하기 전에 격추당했습니다. 공중전 결과도 한국군의 완승이었어요. 미군 F-16 8대가 모두 격추됐고 한국군은 단 한 대도 손실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테스트였어요. 미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모해 공격을 했고 한국군은 천궁 미사일 시스템으로 방어했습니다. 천궁 미사일의 요격 성공률이 95%에 달했어요. 이는 패트리어트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천궁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성능이 가능한 거죠?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자체 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우수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지형과 특성이 최적화됐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이대령의 답변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전자전 훈련이었어요. 한국군은 민간 인프라까지 활용한 전술을 보여줬습니다. 5G 통신망, GPS 위성, 기상 관측 시스템. 모든 민간 시설이 군사작전에 활용됐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아리랑 위성의 정찰 능력이었습니다. 30cm 해상도로 지상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는 미군의 군사 위성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미군의 모든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했어요.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은 정확성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수전 훈련이었어요. 한국의 특수부 대원들이 보여준 능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야간 투시경, 열상 장비, 무음 헬기, 최첨단 장비를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군의 종합적 전술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의 성능만이 아니라 지형과 날씨, 민간 인프라까지 모든 요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어요. 한국은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실전을 대비해왔습니다. 이대령이 설명했어요. 평화로운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준비 태세죠. 훈련을 마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군을 보게 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을 갖춘 강군이었습니다. 무기 자급률 70% 이상이라는 수치도 이제 이해됐어요. K2 전차, KF-21 전투기, 천궁 미사일, 누리호. 모든 게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들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군의 정신력이었어요. 이들에게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할 약소국일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와 대등한 수준의 강국이 된 건 아닐까요? 한국군의 놀라운 실력을 목격한 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강인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단순히 무기가 좋고 기술이 뛰어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이승진 교수와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졌어요. 군사훈련 참관 후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 한국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요청을 주한미국 대사관에 했더니 이 교수를 소개해줬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년간 한국사를 연구해온 권위자라고 했어요. 관악구 서울대 인문대학 건물에서 만난 이 교수는 60대 중반에 온화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연구실 벽면에는 고서들과 역사 자료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리처드님,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서요. 이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한국 근현대사의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겪어온 시련을 알아야 해요. 이 교수는 먼저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모두 이 땅을 탐냈죠. 그래서 우리 역사는 끊임없는 외침과 그에 맞선 저항의 역사예요. 가장 먼저 다룬 건 일제강점기였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의 암흑기 이야기였어요. 일본은 단순히 우리 땅을 빼앗은 게 아닙니다. 이 교수의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렸어요. 우리의 언어, 문화,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으려 했어요. 창씨 개명을 강요하고 한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충격적이었어요. 학교에서 한국어로 말하면 벌금을 물리고 한국 역사 교육을 금지했다는 거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1919년 3.1운동 때 전국에서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비폭력 저항이었지만 일본은 무력으로 진압했죠. 700명 이상이 희생되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독립운동의 규모였어요. 국내외에서 수십만 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무장투쟁도 벌였다는 거였습니다. 안중근, 윤봉길, 김구. 목숨을 걸고 저항했어요. 단순히 개인의 영웅심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의지였습니다. 특히 임시정부 활동이 인상적이었어요. 상하이에서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6년간 꾸준히 독립운동을 이끌었다는 거였습니다. 김구 선생이 이끈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과 함께 일본과 싸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죠. 이 교수는 한국 전쟁으로 화제를 옮겼어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처절한 3년이었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이념 갈등으로 분열됐어요. 6.25 전쟁의 참상을 설명하는 이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전 국토가 폐허가 됐고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약 300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어요. 당시 인구가 2천만 명 정도였으니 엄청난 피해였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전쟁 이후의 상황이었어요.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나 필리핀보다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교수의 목소리에 감동이 실렸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이제는 정말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 거예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산업화에 매진했다는 거였습니다. 새마을 운동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교수가 설명했어요. 1970년대에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농촌을 개발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가 강요해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국민 스스로 나섰어요.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어요. 1970년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전 국민이 성금을 모았고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하면 된다였죠. 포항제철소 건설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1973년 준공된 포항제철소는 세계은행에서 한국의 제철소를 짓는 건 무모하다고 했지만 결국 성공시켰다는 거였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지만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1970년대와 80년대의 압축성장 과정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3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선 거였어요. 다른 나라가 100년 걸릴 일을 30년에 해낸 거죠. 이 교수가 자부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독재도 있었고 민주화 운동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 우리 힘으로 민주주의도 쟁취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 모든 과정이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어요. 외압에 굴복하지 않는 DNA가 있어요. 이 교수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독재.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더 강해졌죠. 1997년 외환위기 때의 이야기도 놀라웠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해서 나라를 구했다는 거였습니다. 주부들이 결혼 반지까지 내놨어요.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갖다 줬고요. 총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는 이야기였어요. K-팝,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였죠.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수천 년간 축적된 문화적 저력이 폭발한 거예요. 2020년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고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낸 민족의 정서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이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이 가능했던 거군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체험한 민족이에요. 이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한국을 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고 경제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며 단련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압박에도 동요하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미 더 큰 시련들을 겪어봤거든요. 이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이 정도 압박으로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연구실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천 년간 축적된 정신적 저력이 진짜 힘이었던 거죠.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지, 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실로 돌아와 며칠 동안 관련 문서들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러던 중 눈에 띄는 제목의 내부 분석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과 향후 한미 군사 협력 방향에 대한 평가서였어요. 이 문서는 접근 권한이 제한된 내부 자료였는데 제가 동아시아 담당관이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부터 예상과 전혀 다른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었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군의 독자적 역량에 대한 재평가였습니다. 한국군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발전했으며 향후 한미 군사 관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눈에 띄었거든요. 전작권, 즉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도 언급되어 있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줄곧 미군이 보유해온 이 권한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합동참모본부 산하전략분석팀이었어요. 다양한 군사 전문가들이 참여한 신중한 분석 결과였습니다. 문서의 두 번째 섹션에서는 한국군의 지휘통제 시스템을 평가했어요. 한국군이 독자 개발한 각종 체계들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통합 지휘 체계가 현대전 수행에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자적 작전 계획 수립과 실행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와 있었어요. 세 번째는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아리랑 위성 시리즈를 통한 한국의 독자적 정찰 능력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군사 목적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네 번째 부분이 가장 놀라웠어요. 한국군의 합동작전 능력에 대한 분석에서 한반도 방어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상당 부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육해 공군 간 통합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정밀 타격 능력과 기동작전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을 다뤘습니다. 무기 자급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K2 흑표 전차에 대한 분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반도 지형 특성에 최적화된 설계로 높은 작전 효율성을 보인다는 평가였거든요.
KF-21 보라매에 대해서도 차세대 전투기로서 상당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 공군력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사일 방어 체계였어요. 천국 미사일과 각종 방공 시스템이 통합된 한국의 방공망이 효과적인 방어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였습니다. 문서를 읽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한미 군사 협력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섹션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군이 상당한 독자적 역량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의 보호-피보호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전자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군의 역량 향상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 잡힌 지휘 체계로의 발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군 내부에 존재한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때 동료 톰 해리슨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리처드, 한국에서 돌아온 후 뭔가 발견한 게 있어? 톰, 이거 좀 봐. 저는 그에게 방금 읽은 문서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줬어요. 잠깐, 정말로? 전자권 문제까지 나온다고? 그럴 리 없어. 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 다만 중요한 건 미국 내에서 이런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지. 저도 신중하게 말했어요. 한국군 실력을 직접 봤으니까 이해는 돼. 제임스 워커도 합류했어요. 그럼 기존 한미 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네. 가능성은 있지. 하지만 민감한 문제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 문서에는 이런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한 분석도 나와 있었어요. 첫째, 한국의 독자적 방어 역량 강화가 미군의 전략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죠. 둘째, 한미연합작전의 효과성 증대였어요.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면 한반도 특성에 더 적합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셋째, 장기적 비용 효율성이었어요. 역할 분담의 재조정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넷째, 동맹 관계의 질적 발전이었어요. 보다 균형 잡힌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언급되고 있다는 게 신기해. 톰이 문서를 훑어보며 말했어요. 한국을 보는 시각이 정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트럼프의 압박도 다른 맥락에서 봐야겠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요구만 할 수는 없다는 뜻이잖아.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런 군사적 역량 변화는 정치적, 경제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문서에는 한국의 군사 주권 확대가 동북아시아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있었어요.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 강화가 지역 균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효과가 언급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보다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면 지역 내 세력 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측면이 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역량 강화가 일본의 과도한 재무장 압력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네. 톰이 정리했어요. 한국이 더 강해지면 지역 안정에도 좋고 우리 부담도 줄어들고. 맞아. 물론 아직 논의 단계이지만 방향성은 분명해 보여. 저도 동의했습니다. 문서 마지막 부분에는 향후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국익을 모두 고려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었어요. 이는 단순히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한미 관계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면 트럼프의 일방적 압박 전략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은 이미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독립성을 확보한 국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압박이 통할 리 없었죠. 오히려 관계 악화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 내부의 인식 변화를 목격한 지 며칠 후 워싱턴 전체가 뜨거운 논쟁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압박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전직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한 전직 국방장관이 주요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이 화제가 됐어요. 한국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트럼프의 방식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칼럼에서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 아니다. 오히려 동아시아 안정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했다며 일방적 압박보다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이어서 전직 합참의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군의 능력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큰 실수라며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라고 평가했어요. 한 전직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외교 전문지에 기고한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을 압박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자 지역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상원군사위원회 소속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방적 압박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관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정책 방향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어요. 경제 전문지들도 한국 경제의 글로벌 영향력을 주제로 심층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며 이들에 대한 압박은 결국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전략연구소도 한미 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여기서 참가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과의 관계를 21세기에 맞게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어요. 각종 국제포럼에서 한국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 같은 주요 국제회의에서 한국 관련 세션들이 신설됐고 각국 정상들과 경제계 리더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어요. 유럽 언론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습니다. 영국의 주요 경제지가 한국의 기술 강국화를 주제로 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했어요. 독일의 유력 주간지는 한국의 성공 모델을 커버 스토리로 다루며 한국이 보여준 압축 성장과 기술 혁신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과의 비교 분석들이었어요. 여러 외신들이 한국과 일본의 대미 협상 결과를 비교하며 한국의 협상력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통신사들은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대응 방식을 비교 분석하며 일본이 미국의 압박에 상당 부분 타협한 반면 한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이런 분위기 변화는 워싱턴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의 대한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일방적 압박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가장 신뢰할 만한 동맹국을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비판했어요. 이런 국제적 지지 속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각종 국제포럼과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발언국으로 초청받는 일이 늘어났어요. 주요 국제회의에서도 한국의 발언권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기조연설이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한국의 정책 제안들이 주요 의제로 채택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욱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남아 주요국 정상들이 공개 석상에서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며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변화도 있었어요. 국방부 내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습니다. 동료 톰이 저에게 말했어요. 리처드,
요즘 회의에서 한국 얘기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예전에는 어떻게 압박할까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협력할까로 바뀌었어. 제임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상부에서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분위기야. 외신들이 한국을 아시아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변화를 반영한 거였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나 중국의 영향권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지역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그날 저녁 워싱턴의 정책 전문가들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나온 한 전문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가 됐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다. 그 순간 저는 문득 몇 주 전 백악관 회의실에서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며 일방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선언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그때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 정도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였던 거죠. 한국은 이미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력한 국가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장악한 반도체 시장, LG와 삼성 SDI가 주도하는 배터리 혁명, 현대와 기아가 보여주는 자동차 기술력, 그리고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K문화까지. 이 모든 게 한국의 진짜 실력이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고통, 한국 전쟁의 참상, 외환위기의 절망.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압박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이승진 교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체험한 민족이라는.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모든 변화를 종합해보니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굴복할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국제사회가 먼저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오히려 한국의 진짜 실력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된 셈이었죠.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20년간 국제관계 분석가로 일하면서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이제는 한국을 보는 시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한 기술 강국이고 군사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을 갖춘 강군이며 문화적으로는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소프트 파워 대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었어요. 이런 나라를 압박하려고 했다니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선택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과거의 관성에 사로잡혀 한국을 압박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말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이 먼저 인정하는 진정한 강대국이었고,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협력해야 할 파트너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역설적으로 세상에 알린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도체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까지.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외국 전문가의 눈으로 본 한국은 이미 당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과소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의 숨겨진 진실과 놀라운 국력에 대한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